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주말에 저번 주 주말에 이슈가 많이 있었죠. 뭐 북한 도발 이게 있었고 뭐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북한 도발이 있어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북한 테마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무역 분쟁. 자, 요게 있으면서 또 있었는데 지금 일단 10일날 관세 추가 부과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증시가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나 이런 것들. 트럼프 그리고 이제 이란과 중국 이제 미국 간의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도 뭔가 불거지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테러 단체를 지정을 하고 이란은 미국에 있는 뭐 어디를 뭐 어떻게 지정을 하고 미국도 뭐 이란에 대한 뭐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언제든지 불거질 수가 있는 그런 코멘트들이 주말에 다 나왔습니다. 3종 악재. 근데 증시가 왜 이게 안 빠지냐? 그러니까 지금 빠지진 않고 있어요. 이러면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폭락은 나와줘야죠.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있어. 왜? 이게 나와지고 뭐가 이게 리스크가 나와서 개인 신용 좀 털리고 하면 또 V자로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제 지속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현금도 많이 만들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트럼프발 무역 분쟁 리스크 다시 시작됐다. 자, 18년 10월이 반복이 될 거냐? 요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부터 2천억 규모 25%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요걸 이제 트위터에다가 한 방을 딱 때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중국에서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협상 내용이 있었어요. 협상 내용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요거를 이제 미국이 검사를 하겠다. 잘 되고 있는지 자 너희 검사를 받아라 하니까 중국에서 요 부분을 살짝 비트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뻥카냐 요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건 모르죠. 이게 뻥칼지 진짜일지는 모르는데 진짜 부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 경제지표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지표가 좋고 뭐하고 하면서 미국 지수도 올라갔다가 확 무너졌던 구간이 12월에 이렇게 무너졌을 때가 이제 그 관세를 그동안 10% 부과했던 부분들이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요 부분 때문에 안 좋아진 기업 실적들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12월 달에 이제 무너진 흐름이 나왔다가 무역 협상이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역 분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여기서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버틸 체력이 있는데 중국은 버틸 체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중국이 굉장히 또 숙이고 들어가는 그러면은 무역 협상은 없다. 그리고 중국이 비틀어 버려야 되는데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중국이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이란 나라가 자 5천억이든 6천억이든 자 경상수지 흑자를 미국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다 팔아갖고 이익을 창출하는 게 5천억 달러건 6천억 달러가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전체가 지금 한 7,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적자가 7,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요 중에 한 70% 정도가
자, 중국에서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이제 먹히는 거죠. 왜? 중국은 당장 이렇게 이익이 보는 부분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요런 거를 속도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속도를 둔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안 된다. 이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 협상을 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중국이 요 부분을 이렇게 흑자를 미국에서 갖고 오는 부분을 다변화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교역을 다변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동안 되면 미국이 중국에서 얻을 것들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정치 노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당연히 경제에 실질적으로 입혀지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근데 이 리스크는 2018년도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자산 가격들이 그만큼 그때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미국 무역 분쟁이 시작된 후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분들을 살펴보면, 자, 10개월 동안 500억 달러의 하이테크 제품은 25%. 이거는 이제 앞으로 관세 발효가 없어질 가능성이 낮아요. 이거는 이제 신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요거는 계속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자, 2천억 달러 이 부분들이 이제 물가랑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가하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입는 그런 제품군에 속해요. 그런데 그 중에 최대한 이 영향이 없는 쪽으로 추려가지고 관세를 부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계산을 다 해서 우리가 그래도 중국보다 손해를 덜 입을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먼저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한 거고, 자, 10%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크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중국이 협상을 진행 중에 갑자기 조금 방향을 틀라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한 좀 압박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5월 10일부터 이거를 15%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트윗을 주말에 이제 게시를 하면서 중국 증시가 이제 폭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거 무역 분쟁 이거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금 불안감에 발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코멘트가 새로 나온 게 3,250억 달러 나머지 남은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남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어떻게 될 거냐는 누구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니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미국이 해놓은 거고, 중국이 이제 선택권은 중국한테 달려 있어요. 시진핑이 좀 경제 파탄을 가져올 만한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결정을 이제 협상을 어떻게든 양보를 많이 하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근데 맞춰주면서 할 가능성이 높죠. 왜?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어야 돼요. 지금은 더러워도 참아야 되는 거지. 이제 시간 끌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고, 만약 빠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질 거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대응 전략 3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이제 협상을 연기를 하면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자, 15%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입혀지는 거는 이제 6개월 정도 걸리겠죠. 근데 이제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관세를 부과를 했으면, 자, 미국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쪽으로 더 가지 않는 구간에는 이 관세가 계속 부과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취소를 해달라는 관점에서 중국은 더 급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미국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 지금 경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좋잖아요. 경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좋아요, 미국이. 그렇다 보니까 우린 버틸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급한 거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지금 보면 3월 달에 이미 한번 연기가 됐죠. 3월에서 이제 한번 연기가 돼갖고 5월로 온 건데, 이제 여기에서 무언가 시그널이, 협상 시그널이 계속 나왔죠. 그러다가 또다시 요런 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과거에 이제 4월달, 6월달에 이런 이야기들이 한번 나오면서 이제 증시가 폭락이 있었는데, 그런 폭락이 지금도 다시 진행이 될 거냐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연기하는 부분은 이제 6월 말경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확률이 거의 50% 정도로 보입니다. 관세를 부과를 하고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증시는 이제 항상 선반영을 하죠. 자, 6개월, 2분기 후에 이제 기업들이 입혀질 실적, 요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미리 빠지고, 이제 이 연기돼서 6월 말경에, 이제, 요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시그널이 잡히기 시작하면 또 다시 좋아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연기를 한다는 건 협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 조건이 마음에 안 들다든가 뭔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연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처음에 3월에서 5월로 한번 연기를 하면서, 근데 연기를 하면서 세부 사항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고 미국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문서화해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점들만 남아있는 구간에서 서로 이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연기가 된다 그러면 요거는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총 확률로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현금을 많이 만들면 오히려 그게 리스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증시가 많이 오를 때는, 이게 오를 때 내가 주식시장이 없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빠질 때는 그냥 견디면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자, 경제는 결국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결국은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장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자,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확장성이 있는 거죠. 확장성. 그래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은 이제 망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이 계속 요거를 다 먹어치우고 하면서 경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요런 흔들리는 시점이 깊을수록 중간에 이렇게 깊었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구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런 큰 파동을 한번 놓쳐버리면 어때요? 요런 파동을 놓쳐버리면, 자,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갈 때는 어디서 편입을 하건, 여기 있는 수익을,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구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시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큰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갔다 그러면, 자, 요 구간은 요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게 미래예요. 자, 이게 현재고, 이 구간이 현재가 될 수가 있고, 이 구간이 현재가 될 수가 있죠. 지금 당장 여기서 더 빠지고 덜 빠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구간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한번 이제 성장을 지속해서 이제 과거에 있던 이 구간은 이게 경제라는 게 물가 영원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 이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 또 화폐 가치.
이거는 영원히 떨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 쪽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자산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자산. 아무튼간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자리가 그 현재인 이 구간은 미래에는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런 구간에 가다가 어떻게 리스크가 있어서 다시 온다 그러면 요런 자리는 이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주는 게 자, 증시다. 과거에 보면 리스크가 크게 있었던 구간이든 없었던 구간이든 보면 리스크가 크게 있었던 구간은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자, 과거부터 볼게요. 이 30년 전, 100년 전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자, IMF. 자, 이 구간, 270포인트 구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자, 2002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구간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그 저평가되어 있던 구간은 영원히 오지가 않죠.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던, 자, 1000포인트, 800포인트. 이 구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간에 있는 밑에는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는 구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2011년도에 이런 구간도 영원히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2015년도 브렉시트 있던 구간도 영원히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영원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 이거를 이해를 하면 결국은 내가 시간만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영원히 손실이 불가능하다는 이치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특정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몰빵만 아니면 나는 영원히 손실이 불가능하다. 그런 건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요런 상승이 나오면 그러면 이 자리는 영원히 안 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자리도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 나올 수 있지만 자, 이게 한번 이제 뻗어나가서 이게 코스피 지수가 4,000, 1만 막 이렇게 가버리면 요 자리는 영원히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더 빠지고 덜 빠지고 이거는 사실 길게 보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올라가는 파동을 못 챙겨 먹으면 이게 리스크인 거죠. 이 올라가는 파동에 내가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그게 리스크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고, 투자라는 거는. 자,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런 리스크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에 둔감해져야 돼. 점점 둔감해진다. 왜? 이 리스크가 수익을 가장 많이 주는 구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리스크는 수익과 이꼬르예요, 이꼬르. 자, 리스크. 자, 수익.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수익도 많이 나는 거예요. 리스크가 작으면 수익도 단기간으로 작게 나는 거고. 이거는 리스크가 항상 바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기 바닥이든 장기 바닥이든 바닥을 만들어준다. 자, 2018년도 10월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고, 자, 이 무역 분쟁이 아직도 지금 지속 중인 거예요. 이게 리스크가 나왔던 게 이제 무역 분쟁의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게 유지가 되면서 2년만 지나버리면 다시 이 부분이 나와도 이건 리스크가 아닌 게 돼요. 지금 뭐처럼? 브렉시트처럼. 지금 영국에서 이제 브렉시트가 터져서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에 놓인다 그래도 증시는 과거 2015년도 자, 브렉시트 구간까지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저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와서 증시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는 거는 경험이 없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우리는 2018년도 10월에 다 경험해봤죠. 자, 리스크가 와서 폭락이 나오니까 어때요? 되돌릴 때.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요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보면, 자, 주식 부중 100% 사인 나갔을 때가 6월에 6월. 자, 6월에, 자, 이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요 시그널을 보고, 자, 이거는 이제 증시가 갈란가 보다. 그래서 주식 비중 100% 사인을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증시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빠졌죠.
자, 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 이때 당시에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5%인가 이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18년도 1월부터 빠졌으니까 18년도 자 2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자, 이 하락이 시작해서 6월 달에 자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서 100% 사인을 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폭락이 왔죠. 왜?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좌 수익률이 자, 이때 10월 달에 보면 마이너스 20% 30% 구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도 이때 6월보다 같거나 6월보다 수익률이 나아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도. 왜? 우리는 반도체 자, 버블이 있는 바이오 자, 버블이 있는 섹터군은 한 개도 담지 않았거든요. 비중이 없었어요. 내가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섹터군은 비중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때요? 이때 당시에 2450이었는데 자, 지금은 증시가 2200 구간인데 2150이야. 2150인데 자, 지수는 회복이 거의 된 게 없어요. 회복이 된 게 거의 없다고. 지금 2100 뭐 2160포인트 이러니까. 그러니까 회복된 게 뭐 플러스 5% 뭐 플러스 10%. 근데 어때요? 계좌 수익률은 요때 당시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단 말이야. 요런 경험들을 믿으란 말이에요. 요게 한 번 더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여기에서 만약에 또 폭락이 나와서 2000이 깨졌다 치자고. 2000이 깨졌어. 그럼 또 요 되돌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계좌 수익률 5% 플러스 10%였던 게 자, 나중에는 이제 2000이 깨졌다가 2100까지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 20%, 자, 플러스 30%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시가 진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되겠죠. 지수가 빠져도 지나서 진정만 되면은 무조건 수익률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요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주식이 자, 적정 가치가 내가 산출해서 적정 가치를 놓고 투자를 한다고 치자고요. 결국은 주가는 가치에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는 거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는 거지, 이 가치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적정 가치가 3만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1만원이었어. 야, 200% 플러스 나겠네. 자, 매수. 근데 이게 주가가 3,000원까지 빠졌어. 1만원에서. 자, 마이너스 70%가 났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왜? 심리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게 3만원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가게끔 돼 있다니까. 자, 만원에서 3만원까지 가면 어때요? 자, 200%예요. 자, 3,000원까지 빠졌다 3만원까지 가면 어때요? 1000%죠. 그냥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갖고 있으면 자, 시간이 예를 들어 시간이 자, 1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년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대로 보유하면. 근데 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만들어서 여기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익난 종목을 덜어 산다든가 아니면 손실난 종목도 야, 이게 많이 빠져서 이게 지금은 더 싸니까 손실 종목도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더 싸. 그럼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수익률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자, 똑같이 1만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1만원짜리. 근데 이게 적정 가치가 똑같이 2만원이란 말이야. 자, 100% 수익. 자, 100% 수익. 자, 100%를 보고 샀어. 근데 이거는 주가가 5천원까지 빠졌어. 이거는 주가가 3천원까지 빠졌다고. 자, 마이너스 50% 수익률인데 자, 이걸 옮겨 탈 수 있잖아요. 왜? 이게 더 싸니까 지금은. 왜? 이거는 70% 빠졌어. 이거는 50% 빠져서. 자, 이건 이제 선택사항인 거죠. 이게 더 싸서 이게 수익률을 더 줄 거다 생각하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보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5천에서 2만원 가면 어때요? 400% 수익률인 거고. 자, 3천원에서 2만원 가면 어때요? 이게 700% 수익률인 거죠. 요런 부분들을 포트를 정비하면서 맞춰가면 어때요? 더 싼 쪽으로 주가가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만원이었어요. 적정 가치가 2만원이에요. 아, 이게 2만원 쪽으로 3만원이야. 이것도 1만원이었어. 근데 이 종목이 2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수익이 150% 났어. 수익이 150% 났어. 150%.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자, 12,000원이야. 자, 20%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어때요? 자, 이거 절반 팔아갖고 요거 살 수 있잖아요. 요거는 아직 25% 상승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25%지만 수익을 150% 내고 있는 거에서 이 25%가 50% 수익이 되니까 우린 1만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 25,000원에 사면은 이게 25% 수익밖에 아니지만 이게 1만원일 때 산 사람은 여기서 5,000원 올라가면 50% 수익이잖아요. 이게 12,000원에서 3만원 가면 예? 이게 뭐 200 몇십 프로 수익이겠지. 뭐 250%? 그러니까 요거를 다 먹자 해갖고 요거 절반 팔아갖고 요런 걸로 다시 살 수 있겠죠. 자,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회원분들이랑 운영하는 시스템 요게 다 들어가 있다고. 이 시스템 안에 요런 걸 다 집어 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괴리. 자, 확률. 그때 테마가 붙거나 뭐가 하면 요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덜어서 이렇게 안 올라오는 종목들. 상승장에서는 요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승장. 아까 하락장에서는 더 빠진 걸로 옮겨 타는 거예요. 손실 매도를 하더라도. 일부를 그렇게 하는 거지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비중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거를 반복해서 오래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빠지든 올라가든 무조건 수익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 시간을 정해두면 안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자, 1년이다. 이걸 정해두면 안 된다고. 이거 정하는 순간 박살 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치잖아. 그러니까 이걸 시간이 정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다 보면 운이 좋으면 6개월. 자, 1년 만에 어때요? 운이 좋으면 이 기간에 막 100%에서 막 1000% 수익 주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고. 예? 운이 좋으면. 운이 안 좋으면 어때요? 운이 완전 지지리도 없어. 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 확률을 높이자.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산. 이게 어떤 놈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요런 거. 예를 들어 반도체도 사면 자, 종목으로 나누는 게 반도체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10종목 갖고 있으면 이거는 분산이 아니에요. 자, 반도체 갖고 있으면 자, 금융도 갖고 있고 철강도 갖고 있고 뭐 자동차도 갖고 있고 건설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최근 좋은 뭐 5G 통신도 갖고 있고 자, 테마주들인 뭐 4차 산업도 갖고 있고 그래, 바이오도 사고 싶으면 바이오도 좀 섞어주고 요렇게 분산을 해놓으면 먼저 가는 놈, 늦게 가는 놈 요런 것들이 나뉜다고. 모르겠다. 전부 이해했을지 어쨌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원분들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협상을 연기를 한다. 요런 발표가 나오면 관세를 부과해도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구간이 나오면 이건 이제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중국에서 그래 니네 말 다 들어줄 테니까 자, 관세 부분 철회해달라 하면 미국은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관세가 없었던 부분들 관세를 부과를 하다가 그 관세 부분을 철회하고 얻어내는 거잖아요.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가 되는데 협상이 예를 들어서 결렬이 되는 게 아니고 협상이 연기가 되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자, 단기적인 하락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협상 부분 타결. 자, 추가 관세 연기. 자, 이게 가장 좋아요. 자, 협상을 중국이 만약에 양보를 최대한 하면서 추가 관세 부분 15% 추가 관세 한다는 부분들을 연기를 하고 연기하는 겁니다. 협상을 연기를 하는 거죠. 협상을 연기를 하든가 아니면 부분 타결을 하든가. 그러니까 현재 관세만 유지를 한 채 일부 협상한 다음에 재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협상을 연기를 하는데 추가 관세도 연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협상을 연기하면서 추가 관세를 안 매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일부분 중국이 내주고 관세를 연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부과되고 있는 관세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 전망치는 그대로잖아요. 전망치.
이건 그대로잖아. 그럼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당기고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가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밸류를 측정을 해서 봐야죠. 밸류를 측정을 해서 보고 현금을 만들 건가를 고민을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단기에 주가가 빠지면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아니면 그냥 견디는 거예요. 자, 협상이 그럼 마지막에 최악의 시나리오. 요거는 되면 안 되겠지만 협상이 만약에 결렬이 된다.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고 트럼프가 탄핵이 된다든가 요렇게 되면 중국은 붕괴가 될 거고 트럼프는 재선을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100%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탄핵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될 확률은 5%에서 10% 미만이다. 왜?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 조지는 거니까. 서로 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럼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몇 프로냐? 거의 없다. 이 부분 때문에 현금을 만들어야 되냐? 아니다. 근데 자, 1번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를 시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익이 6개월 후 지금 관세 10% 부과받고 있는 것보다 15% 더 받으면 이익전망치가 15% 낮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경기가 호조이라 그러면 지금이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호조라 그러면 이익전망치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익전망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6개월 후에. 그럼 이 부분을 선반영해서 증시는 어때요? 자,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10%에서 15% 정도.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어때요? 자, 이 조정이 이제 맥점이 되겠죠. 요걸 이제 반영을 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요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급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땡큐라 그러고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이 다음에 그래서 차트를 놓고 이건 그림이라서 보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볼게요. 자, 6월 달에 제가 욕을 겁나 먹었습니다. 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는 욕을 한마디도 안 먹었어요. 왜? 진짜 열심히 했거든, 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원분들한테 심리를 잡아드리기 위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진짜 잠도 거의 자는 거 없이 줄여가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했으니까. 근데 그냥 유튜브 같은 방관자들 있잖아요. 우리랑 함께 한 몸이 아니야. 우리 회원분들이나 저처럼 이런 신뢰가 없다고 서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주식 투자하다가 조금 수익률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하니까 누구 남 탓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남 탓할 사람이. 그리고 욕도 좀 어디다 해줘야 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이렇게 욕을 나한테 하냐고. 걔 잠 넘은 새끼들이. 귓방면을 후려쳐버릴까 보다 진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지 말자고 사람이. 내가 그러라고 고사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간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 자, 주식 비중이 100% 사인이 여기에서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이 당시에 회원분들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왔어요. 왜? 18년도 1월부터 1월에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 우리는 이제 반도체하고 이게 2017년도에 뭐가 올라갔어요? 바이오, 반도체. 자, 이게 그냥 이것만 올라갔단 말이야, 이것만. 근데 요거를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됐어? 수익을 크게 확대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리스크를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찍혀 있었던 거야. 왜? 이거를 2017년도에 바이오 반도체를 담으려고 그랬으면 2015년도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저는 주도주는 안 봅니다. 지금 주도주를 타고 있는 것들은 안 봐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주도주라는 거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주도주가 뭐예요? 5G죠. 내가 5G 좋게 얘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주가 올라갈 때? 최근 들어갖고는 거의 없잖아요. 무조건 비중 줄여야 된다 그러지. 왜? 단기적으로 주도 흐름을 보이면 어때요?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5G도 지금 버블 구간에 있는 거예요. 이 버블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지. 그렇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없는 것들은 하나씩 취하가는 포지션을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부터 시장을 끌고 왔던 주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총 상위예요. 자, 이쪽에서 우리는 소외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2017년도에는 수익을 크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좌 수익률을. 그런 구간에서 리스크를 만나니까 어때요? 계좌가 자, 이렇게 무너졌던 거죠. 그러다가 폭락을 만났죠, 폭락. 언제? 10월 달에. 폭락. 자, 이 폭락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이때 회원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몇 달 안 간다. 여기에서 반절만 되돌리면 무조건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이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2월쯤 되면 회원분들 거의 다 플러스로 돌아설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2월쯤 되니까 어때요? 지수 포인트가 요 정도 왔잖아요. 근데 플러스로 못 돌린 회원분들이 되게 많았어. 왜? 왜 그랬을까? 경험이 없어서 그래, 경험이.
원래는 요 정도 왔으면은 플러스로 되돌렸어야 되는 흐름들이 많은데 포트 정비를 해나가고 뭐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응의 미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자 현금 5% 사인. 자 이때가 이제 보면은 저항 구간이었어요. 자 기술적인 저항 구간인데 저항이라는 건 뚫어라고 있는 거예요. 뚫어라고. 밑에 지지선이라는 거는 이탈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지선을 이탈하면 땡큐예요. 땡큐. 이 지지선을 이탈한 요 구간은 땡큐라고. 땡큐. 손절 나갈 구간이 아니고 더 사야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구간에 현금 늘렸다가 밀리면은 담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그냥 많이 빠져서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면 그냥 땡큐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쓸어 담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인을 제가 드렸던 구간이 여기서 현금 5% 내라 그러고 자 이 정도 밀렸을 때 자 지지선 자 지지선 보고 자 주식 비중 그러니까 기술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니고 밸류선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고 왜 현금을 5%씩만 하라 그랬을까? 지금 현금을 많이 만들면 오히려 리스크한 구간이라고 본 거예요. 밸류가 어떻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익이 120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 추정치가 2019년 추정치가 120조에서 한 13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추정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지수포인트 2400까지는 자 밸류 부담이 없다. 그럼 어때요? 자 여기에서 롤링을 해주는 정도의 현금만 만드는 거고 현금을 무겁게 만들면 오히려 리스크라는 거죠. 언제 푹 튀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안은 그 관점을 지금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폭락이 나면 어떻게 해요? 막 2000포인트 깨지면 이건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요 부분은 뭐가 있을 때 그렇게 될까요? 자, 요 부분이 될 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번의 구간으로 진행이 되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깨진다 그러면 대박이에요. 만약 깨진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률이 굉장히 잠깐은 손실이 이렇게 찍히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온다 그러면 항상 그냥 반갑게 맞으면 된다. 그게 뭔 말이냐면 2018년도 10월의 경험을 잊지 말자. 자 주식 비중 100% 사인 내고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20% 막 30% 빠졌어. 이 당시부터 이렇게 증시가 빠졌는데 이렇게 빠진다면 어때요? 이 빠질 때 계좌수익률 20% 30% 찍혀 있었던 거 어때요? 자, 한 달에 한 달. 잠깐이라고 잠깐. 마이너스 이렇게 찍혀 있었던 거 딱 한 달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한 달 동안 다 죽을라 그러잖아. 요거를 경험해봤잖아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요런 구간에서 머무르는 거는 한 달이라고 한 달. 한 달에서 세 달. 그리고 나서 회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면 어때요? 자, 수익률은 다시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과거 수익률도보다. 4월 달에 자 2017년도 18년도 1월 이때가 이제 최고 수익률이었는데 수익률이 제일 높았을 때가 이게 한 10% 정도 될 거예요. 회원분들 평균 보면. 근데 이 수익률을 넘어선 분들이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좌 보고 해주시는 거 회원분들 거 그냥 보고 해도 그 금방이나 다 넘어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보면 2018년도 1월이나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지수가 얼마나 낮아져 있어요. 근데 어때요? 수익률은 더 좋아지잖아. 이 부분이 아까 그림판으로 내가 막 끄적끄적 하면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번에도 만약에 폭락이 나오면 폭락에 맞게 그냥 대응을 하면 돼요. 왜? 폭락을 두들겨 맞는 섹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종목들이 엄청나게 저평가로 들어서니까 그 종목들이 먼저 빠르게 올라오거든. 근데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관세 부과 없이 협상이 타결되는 것처럼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조정 없이 그냥 간다니까. 조정 없이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현금을 만들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지.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 요 부분이 이탈이 나왔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툭 올라가서 2400 있는 데까지 올라와. 요런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자 2번 구간이다. 협상이 이제 뭐 부분 타결되고 뭐 이제 관세 부과만 안 되면 자 글로벌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거다. 그 근거 중국이 유동성을 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중국이 점치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요 부분에 대한 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여러가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 자 내수 활성화 정책을 굉장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동안에는 반도체, 자 첨단 산업, 자 반도체 굴기를 이야기했다. 이거를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때문에. 미국이 막 해갖고 막 저렇게 좁히고 하니까. 지금은 뭐예요? 1대1로. 자 이게 뭐예요? 건설, 자 금융, 이게 뭐예요? 내수 진작. 자 요쪽 부분에 지금 정책을 몰아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역 분쟁 할아버지가 와도 결국은 중국 경기가 최악을 딛고 다시 살아나겠죠. 자 글로벌 경계에서 중국만 망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중국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심줄을 붙여놔야지. 중국이 힘들어지면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살려주면서 진행을 해야 미국도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요 5%에서 10% 확률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협상 결렬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요거는 단기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단기간인데 요거는 이제 리스크가 와서 진짜 좀 많이 빠질 수 있겠죠. 요런 관이 온다 그러면 중국이 붕괴된다거나 트럼프가 이제 뭐 재선 실패하거나 아니면 탄핵이 진행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 오겠죠. 왜? 미국이 물가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왜? 아마존이 보면 아마존이 거의 뭐 유통에 이제 미국 유통에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온라인 마켓이 이 온라인 마켓 성장세가 그러니까 지금 어마무시하니까. 근데 이 아마존에서 여기에서 이제 거래되는 물품 중에 이제 뭐 70%에서 90%가 중국산입니다. 근데 이 물품의 70% 90%가 중국산인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요 중국산에다 관세를 계속 이렇게 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금리 인하라 그러잖아요. 인하. 금리 인하를 하라 그러잖아. 연준에도 계속 얘기하잖아. 1bp. 자, 1% 낮추래잖아. 이걸 계속 연준에다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쌩까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될까? 이 물가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금리 인상해야지. 그럼 어때요?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가 폭등하고 하면 인플레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중국은. 미국은. 왜? 중국에서 이거를 대안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베트남이 많이 컸다고 이게 뭐 될까요? 베트남으로 돌리면 될까? 안 돼. 중국이랑 베트남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럼 인도 걸로 뭐 갔다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인도는 아직 중국처럼 제조시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대안이 없어, 대안이. 그러니까 다 뒤지는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멍청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미 리스크가 터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 것 같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금리 인하, 자, 요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면서, 이거를 이제 막 불확실성을 만들면서 연준을 압박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연준을 압박을 하면, 연준에서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이제 뭐 불안하고 뭐하고 하면 이제 불안해지고 뭐하고 하면 요 카드를 꺼내드는데, 내가 트럼프한테 숙인 게 아니고, 뭐 지표가 그렇게 된다. 뭐 요런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요. 유가가 뭐예요? 물가. 자, 물가를 낮추면서 또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고 물가를 낮추면 뭐예요? 이건 뭔 소리예요? 버블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예?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물가가 낮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버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버블이라고. 이 그림을 진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버블장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실패한다 그러면 중국이 이길 거다. 이 싸움에서는. 길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놓고 보면.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냐, 성공할 가능성이 높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버블장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초토화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연준에서 이제 만약에 요 무역 분쟁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뭐 요런 뭐 압박이 되면 미국만 작살나는 전 세계 지금 10년 동안 2008년부터 자 2018년까지 자 미국만 좋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가 경제가 다 안 좋았어요. 근데
미국만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급부로 전 세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버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시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자, 시장 가치를 믿어라. 이런 거 그림을 보고 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막 떠드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이 근거는 뭐예요? 근거를 뭘로 잡아야 돼? 자, 가치를 보고 잡는다는 거죠. 자, 이 가치를 자,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을 보면 자, 2007년도에 이때 버블이 30-40% 정도 버블이 껴 있었습니다. 이 버블이 뭔 버블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펀드. 자, 5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상승장이 길게 진행이 되니까 자, 주식 안 하면 미친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랑 닮았어요? 지금의 부동산이랑 닮았잖아요. 펀드 강풍이 불면서. 근데 부동산 버블은 어때요? 30-40%만 버블이 껴있어요? 아니요, 수백 프로 버블이 껴있죠.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작살나면 뒤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부동산에 부채 비중이 많은 분들은 그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집을 줄여 살더라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욕먹을 걸 각오하고. 왜? 단기적으로 집값 좀 올라오면 얼마나 욕먹겠어, 집 팔려고 그랬는데. 그걸 각오하고. 왜? 망하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럴 거니까. 나도 그지인데, 나도 빚밖에 없는데, 그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때 당시에 이 가치가 그러니까 펀드 강풍으로 인해서 버블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이익은 70조가 나오는데 코스피는 2000이야. 밸류로 보면 PBR이 PER이 한 16배 되지 않았을까? 14배, 16배? 우리나라 한국 평균은 10배에서 12배 정도가 평균입니다. PER로 보면. PBR은 어때요? PBR은 뭐 볼 거 없지 뭐. 1이지 뭐. 그쵸? 자산가치 대비해서. 자, 2008년도에는 어때요? 자, 이 리스크가 리먼 사태가 터졌지.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자, 이익 추정치가 많이 낮아져서 기업이익이 40조, 50조까지 줄었어요. 70조에서. 자, 70조에서 40조, 50조까지 줄었으면 어때요? 이익이 얼마예요? 자, 30% 준 거잖아. 근데 증시는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70% 빠졌죠.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800포인트를 깼으니까 마이너스 60% 70% 빠졌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자, 버블이 있었으니까. 버블이 있었으니까 버블을 메우고 저평가까지 들어간 거예요. 기업이익이 40조 50조면 어때요? 자, 1000이 맞는 거죠. 1000이 1000포인트가 맞는 거야. 그쵸? 요 구간이랑 지금 구간이랑 굉장히 또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1000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1000포인트가 요 밑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저평가였고, 지금은 어때요? 기업이익이 120조 130조 전망이 돼요. 자, 이걸 밸류로 보면 2400 정도가 적정가치란 말이에요. 2400 120조만 잡아도. 이번에 1분기 어때요? 뭐 GDP가 마이너스가 어쩌고저쩌고 했네 하면서 36조 정도 지금 나오더라고. 36조 곱하기 4 해봐. 자, 근데 하반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36조 곱하기 4하면 120조 130조잖아요 120조 130조 나오는데 이익이 이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버블도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때는 버블이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는 버블이었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이렇게 크게 올 수밖에 없었다. 기업 가치가. 자, 2000이 이제 보면 이때 100조에서 왔다 갔다 걸 때예요. 지금 보면 2011년도에서 2016년도까지가 16년도가 아니 15년도까지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여기까지가 기업이익을 100조를 왔다 갔다 벌 때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0이 적정 밸류니까. 자, 밸류가 2000이 적정 밸류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살짝 올라오면 자, 푹 무너지면서 이게 리스크가 나온 거죠. 여기서도 푹 올라오면 이익이 늘어날 게 없는데 푹 리스크가 나오는 거야. 뭐? 2015년 브렉시트. 이때는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었나? 기업 이익이 150조까지 나온 거예요. 100조 벌다가 150조 나왔으니까 어때요? 2000에서. 자, 3000 가야지. 근데 어때? 지수가 3000 못 갔잖아. 그럼 이게 버블이에요?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당시 2008년도에 버블이 있을 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 자, 마이너스 70% 무너졌잖아요.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 무너지니까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30% 무너졌다고. 지금도 어때요? 저평가잖아. 근데 왜 고민을 해? 이거 무역분쟁 할아버지가 오는데 왜 겁이 나냐고. 땡큐지 뭐. 빠져주면 땡큐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120조, 130조인데 이게 늘어날 거냐. 이게 늘어나면 이제 3천, 4천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 지금 뭐가 있어요? 4차 산업. 꾸준히 얘기하고 있죠. 무역 분쟁이 와갖고 이 4차 산업을 막을 수 있어요? 기업들이 로봇을 쓰는데, 자, 무역 분쟁할 거니까 니네 로봇 다 폐기해. 되냐고. 자, 자율주행차 막 개발하고 있는데, 자, 무역 분쟁 할 거니까 니네 자율주행차 만들지 마. 안 되잖아요. 이건 무조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투자를 늘려야 되잖아. 투자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경제가 좋아지는 거지. 자, 이 4차 산업이 지금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기업들이. 근데 이 노이즈로 인해서 저평가가 엄청나게 극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뭘로 성장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2002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뭘로 성장을 했어요? 이때 성장하는 게, 자, 3차 산업 뭐가 있었어요? 자, 인프라 막 도로 깔고, 예? 뭐 그런 거 한 거 아니야. IMF 이후부터 뭐 이제 도로 막 깔고 이것저것 해갖고 막 물류 인프라 갖추고 뭐 그거 했을 때 이때 그래서 뭐가 움직였어요? 건설, 금융, 그쵸? 건설, 금융, 철강, 도로 깔고 집 짓고 막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지금 인프라 깐 거 아니에요? 3차 산업. 지금 4차 산업은 어때요? 4차 산업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4차 산업은. 4차 산업은 뭐예요? 인간을 버리는 시기예요. 인간을 버리는 거야.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는 시기. 자, 이게 로봇, 뭐 등등, 뭐 자동화,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4차 산업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인구가 주는 거야. 그죠? 인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인구가 줄어요. 왜? 많아봐야 살기만 힘드니까 인구가 줄어야지. 이게 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경제라는 걸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원히 이렇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요 사이에서 나오는 이 리스크 때문에 중래 하는 구간이 나올 때마다 항상 보면 어때요? 가장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 어때? 리스크가 나오면, 자, 땡큐라고 겁먹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자, 트럼프가 무역 분쟁 할아버지를 갖고 와도 결국은 전 세계 경제는 올라갈 수가 밖에 없다. 경제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면 지금 중요한 건 버블이냐를 봐야 된다. 자, 버블이 아니라는 쪽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근거, 아무리 어떤 근거들을 찾아봐도 지금 버블이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아닌데 왜 겁을 내냐고. 버블일 땐 겁을 내야죠. 왜? 버블일 땐 겁이 내야지. 비싸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겁을 내라고. 부동산은 버블이 확실하니까. 부동산은 왜 버블,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부동산. 자, 한국. 자, GDP가 얼마예요? 지금 뭐 대충 3만 뭐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일본 GDP가 얼마예요? 4만 좀 안에 4만 근처 될 거예요. 그쵸? 미국 GDP가 얼마야? 미국은 얼마야? 얼마인지 모르겠네. 한 5만 되나? 미국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본이 한 3만 8천 되니까 대충 4만. 이렇게 된다고 보면 한국이 어때요? 뭐가 문제냐면 미국보다 집값이 비싸고 일본보다 집값이 비싸요. 자,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은 미국보다 집값이 비싸요. 아파트는 일본보다 집값이 비싸. 이거 버블이잖아, 이거. 비슷한 섹터군에서 이제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버블의 1등은, 부동산 버블의 1등은 홍콩. 홍콩은 뒤지는 거야, 이제. 이 버블의 1등이야. 전 세계에서 후분양만 되는 게 주택은, 자, 주택이 부동산이 전체가 아니고, 주택이 버블이라는 거죠. 자, 주택은 왜 버블일까? 후분양제를 진행하는 게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이 유일해요. 이건 뭔 말이에요? 집 짓는 데 리스크가 없어. 돈 미리 받아갖고 해. 이게 뭐예요? 다 부채로.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이 부채 부담 때문에 주택이 버블이라는 거예요. 자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70대 정도 되지 않으면 거의 없잖아요. 60대, 70대 말고는 거의 자기 돈 갖고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 얼마나 돼? 주변에 거의 없지 뭐. 서민들은 주변에 거의 없다고, 제로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자, 부동산으로 올 거고, 그 오기 전까지가 버블을 키우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이 부동산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트럼프발 리스크로 찜질 좀 해주고 증시를 버블로 만들어서, 자, 부동산 리스크로 작살내면서 또 기회를 주겠죠.
그 시점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0년부터 준비를 하자. 2021년에서 2023년쯤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금은 2019년이니까, 자, 이게 2020년부터 준비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보면, 자, 2년에서 5년. 자, 2년에서 5년은, 자, 상승장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뭐 때문에? 자, 4차 산업. 오늘은 내용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구난방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 안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자 근거를 들어서 좀 설명을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전문 방송인이고 하지 않다 보니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대본 같은 걸 보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 아예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놓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을 그대로 그때그때 그냥 그림 보고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그냥 꺼내놓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걸러듣고 뭐하고 하는 거는 자 본인들 몫입니다. 공감대가 생기는 부분들만 자기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감대가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무시하고 본인들 알아서 하세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